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전기전자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전기 쪽에 전기전자 1장 1장에 보면 전기 기초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전류의 3작용 뭐 전류는 발열작용이라는 게 있겠죠. 발열작용.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작용. 일단은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열의 세기가 달라지죠. 세기가 크면은 발열이 많이 될 거고, 전류가 작으면은 발열이 적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화학작용. 발열작용과 화학작용. 발열작용, 화학작용, 그 다음에 자기작용.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류의 3작용이라 한다. 발열, 화학, 자기작용. 화학이라는 화학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전기의 화학적인 결합이 되면은, 납축전지의 경우는 PbSO4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에서 발생되는 배터리 쪽에 우리가 전류하면 PbO2, 그 다음에 PbO2가 PbSO4로 바뀌는, 또 PbSO4가 다시 PbO2로 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방전의 경우는 PbO2가 PbSO4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충전의 경우는 PbSO4가 PbO2로 변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화학작용에 있어 전류의 작용은 방전, 충전을 일으키는 이러한 작용들이고요. 다음 자기작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전자기의 원리를 우리가 얘기하죠. 자기가 되면은 자계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 자기력이라는 게 생기고요. 자기장과 자기력 이런 것이 생기는 그러한 작용들이 우리가 자기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3작용 하면은 발열, 화학, 자기작용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항해라는 말인데, 이 저항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저항. 저항은 우리가 전류에서 전자 이동, 전자가 이동할 때 원자와 충돌하는 것을 말해요. 전자 이동에서 전자가 이동하면 원자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죠. 이걸로 인해서 방해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용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자가 충돌이 일어나면은 그 충돌된 원자 사이를 뚫고 지나가기가 힘들어지는 이러한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원자 핵의 구조, 물질의 형상,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원자 핵의 구조 조금 여러분이 이제 약간 난해한 부분이죠. 원자 핵의 구조나 물질의 형상도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러한 것이 바로 저항의 요인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저항 요소에는 전자에 의한 원자의 구조와 형상, 온도에 따른 이러한, 그 다음에 이제 ohm의 법칙이라는 부분을 저항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야 되겠죠. 자, ohm의 법칙은 보통 V는 AR이라는 이런 IR이라는 공식이죠. VIR이라고 해서 전압은 전류와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만약에 전압이 커지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가 일정할 때 저항이 변하든가,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가 변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압의 변화는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내고, 전압이 변하면은 전류가 일정할 때 전류가 일정할 때 저항이 변하는 거고요. 또한 전압이 변할 때는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가 변한다. 이렇게 해서 ohm의 법칙이 반드시 성립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도체의 저항은 그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네 번째는, 그래서 도체 저항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은, R은
로 A분의 길이의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 이러한 경우에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물파이프를 생각하면 됩니다. 물파이프 길이가 길면은 저항이 커지니까 물이 나중에 나올 때 그 속도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고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또한 물에 또 수도 손실이라고 해서 손실이 계속 발생돼서 실질적으로 물이 나올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물에 대한 저항이 걸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전류도 우리가 보면은 그 저항이라는 부분이 생기면은 전류가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것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이 크면은 물이 잘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항도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요소는 이 전선의 전선의 면적을 키우면은 저항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항이 길이와 단면적에. 그 다음에 이제 고유의 상수의 개념, 로는 고유 상수라고 하죠. 금속은 온도 상승에 따라서 저항이 증가한다는. 그래서 아까 온도에 대한 영향도 얘기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이거는 우리가 또 물로 생각하면은 물로도 생각할 수 있죠. 물을 히팅하면은 가열했을 때 그 압이 올라가듯이 이것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저항이 증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은 우리가 보통 워터 센서, 수온 센서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 때 저항이 내려가는 이러한 원리를 또 이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렇게 5가지의 요소들을 저항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저항이라는 것은 전자의 이동, 원자의 충돌에 의한 것이고, 원자 핵의 구조나 형상, 온도에 따라서도 원자 핵의 구조의 물질의 형상, 온도 이거에 따라서도 저항이 달라질 수 있고, ohm의 법칙에 V는 IR에 의해서 움직이고, 4번 같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항이라는 것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저항이 크다는 말은 이 전선의 길이가 길면은 저항이 커지는 거고, 전선의 두께가 두꺼우면은 저항은 작아지는 거니까 저항을 줄이려면 단면적을 키우는 것이 저항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다음 온도가 올라가면은 일반적으로 저항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것을 저항의 중요한 요소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기 회로에서는 ohm의 법칙이라는 부분이 있죠. ohm의 법칙은 V는 IR, 또 V를 다른 말로는 기전력 E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E로 나타낼 때와 V로 나타낼 때는 V가 여러 개 있으면은 전체 전압을 E로 나타내고 V1, V2, V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V와 E는 여러분 V라고 써도 되고 E로 써도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V는 IR이 성립이 되면, 예를 들어 E는 IR이 성립이 되면은 여기에서 I는 R분의 E가 성립이 될 것이고, 또한 R은 뭐예요? R은 I분의 E가 성립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키르호프의 법칙. 두 번째로 키르호프 법칙. 자, 키르호프의 법칙은 전류의 법칙과 전압의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전류는,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모든 합은, 전류의 총합은 같다는 거죠. 들어가고 나오면 전류의 총합은. 그러니까 입출력의 전류의 총합은, 입출력,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입출력, 전류의 총합은 일정하다. 이게 바로 전류의 법칙입니다. 전류의 법칙. 그 다음에 전압의 법칙은 두 번째로 이제 이걸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키르호프의 제1법칙 하면은 전류의 법칙.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제2법칙은 전압의 법칙이고, 임의의 폐회로라는 거예요. 회로는 반드시 폐회로여야 되겠죠. 폐회로. 회로가 개방회로가 아니라 폐회로에서, 임의의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총합과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의 총합. 기전력,
전부 전력의 합을 다 더한 기전력 총합 이꼬르는 총합은 뭐와 같으냐면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의 총합. 전압 강하의 총합. 여기에는 저항에 의한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전압 강하. 저항에 따라서 전압이 강하의 총합. 뭐 만약에 저항이 커지면 전압이 강화되죠. 그래서 저항을 여러 개를 쓰게 되면은 그 저항과 전압 강화의 총합. 전압 강화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 저항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의 총합과 같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키로프의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를 1법칙과 2법칙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산출식이라는 게 있죠. 이 전력 산출 공식은 보통 와트로 나타내는 전구도 아마 전부 와트죠. 전구나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전력이라고 해요. 와트는 이 전력 P라고 나타내고요. P는 VI 또는 뭐 EI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은 용어입니다. V는 EI 또는 P는 VI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서 우리가 이 공식을 다시 변형을 시켜줍니다. V는 IR 또는 E는 IR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E는 IR에서 E 대신에 IR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E 대신에 넣으니까 E 대신에 IR이 되니까 IR에 I가 되죠. IR 곱하기 I니까 I 자승 R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식을 대입해서 P를 구해도 되고 V는 EI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또 P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I라는 공식은 이거를 바꾸면은 I라는 것은 R분의 2가 되죠. I는 R분의 2가 되는데 I는 R분의 2를 I 자승 R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I라는 부분이 보통 R분의 2 전체의 자승의 R 이렇게 되겠죠. I의 자승은 I 자승이니까 R 자승, 2 자승 이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 결국은 우리가 쓰면은 R 자승분의 2의 자승 곱하기 2가 돼가지고 R 자승분의 2. 이 공식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공식. V는 EI. 그 다음에 I 자승 R. 또 이거. R 자승분의 2. 이 세 가지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주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전력 산출 공식이라는 것은 저 세 가지 공식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전력 산출 공식 중요합니다. 오음의 법칙의 원리와 전력 산출 공식. 그 다음에 저항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 키로프의 법칙은 전류의 법칙과 전압의 법칙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다. 키로프의 법칙은 뭐다? 전류의 법칙과 전압의 법칙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줄의 법칙은 줄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줄열의 법칙. 다른 말로는 줄의 법칙, 줄열의 법칙. 줄의 법칙, 줄열의 법칙. 줄열을 이용한 식이 아까 우리가 이런 P는 I 자승 R이라는 이 공식을 변형시켜서 I 자승 R 또 줄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줄열을 나타내는 식은 H라고 하고요. 이게 열 발생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0.24 I 자승 RT. 이렇게 T까지 나와야 됩니다. T는 뭐의 기준이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0.24 I 자승 RT. 줄열이라고 해서 P는 I 자승 R로부터 이 공식이 유도된 거예요. H는 2 자승.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접을 할 때 저항 용접이라고 하면은 저항 용접은 바로 줄열을 이용하는 공식.
H는 0.24 I자승 RT.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저항열을 구합니다. 그 저항열은 이제 용접에서 저항열을 이용하는 용접 방법에는 스폿 용접이라는 게 있고요. 또한 프로젝션 용접이라는 게 있고 심 용접 이런 용접들이 있죠. 뭐 그 외에도 저항 용접은 뭐 프레시 용접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용접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에 가면은 전기 회로의 정비 시 주의 사항이라는 부분이 나오네요. 전기 회로 배선 작업을 할 때는 자 우리가 배선 작업할 때 뭐 주의해야 될 게 진동 이러한 간섭에 의하여 주의해서 배선을 정리한다. 진동이나 간섭 같은 것을 받으면은 배선 내에서 우리가 뭐 쇼트라든가 아니면 스파크가 일어난다거나 배선이 흔들리는 현상 등은 물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흔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주 외부적인 진동이 크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동이라든가 또는 간섭에 등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차량의 외부 전기 장치를 장착할 때는 전원 부분에 반드시 퓨즈를 설치해야 된다. 별도의 퓨즈들을 만약에 전력량이 크다 그러면은 보다 더 휴즈 사이즈가 커지겠죠. 보통 뭐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압 중에서는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전압, 이런 전압들이 좀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별도의 퓨즈들을 다 들어가야 돼. 헤드램프 퓨즈, 에어컨 퓨즈, 이러한 퓨즈들을 넣어서 안전장치죠. 넣어서 만약에 정기적인 저항이 많이 걸린다거나 어떤 저항치가 기준 저항을 초과해버리면 퓨즈가 녹아버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안전을 관리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기장치를 장착할 때는 전원 부분에 반드시 뭐를 장착한다? 퓨즈를 써야 됩니다. 배선 연결 회로에 접촉하여 불량하면은 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뭐 어스가 된다거나 이럴 때 열이 발생하므로 이때도 주의를 해야 된다. 일반적인 이런 경우라고 보여지면 전기 자동차는 훨씬 더 전기적인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안전장치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전력량이라든지 이게 크다고 봐야 되죠. 보통 일반적인 그 전압 기준이 보통 뭐 우리가 12V 전용이라고 하는데 일반 자동차는 버스 같은 경우는 대형차는 24V 전용이 되고요. 그러나 전기 자동차로 가면서 하이브리드 차가 보통 48V니까요. 전기 자동차는 훨씬 더 높은 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압에다가 기준 전류를 곱해버리면은 전력이 엄청 큰 전력량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뭐 전압이 고전압일 때가 위험하냐 아니면 전류가 높을 때 고전류일 때가 위험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전압이 바로 위험한 게 아니라 고전압에 의한 고전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되죠. 전류가 커지니까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인원 IR에서 보면은 저항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놓고 보면은 전류의 크기가 바로 전압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큰 전류를 흘린다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회로의 정비 시 주의 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암전류 측정이라는 거예요. 미세 전류를 암전류라고 그러죠. 반드시 이 자동차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자동차는 암전류라는 부분을 완전히 없애기가 어렵죠. 완전 차단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암전류에는 어떠한 암전류가 있냐면은 점화 스위치를 오프한 상태에서 이제 암전류를 체크하죠. 암전류 체크하는 기준입니다. 점화 상태가 오프된 상태. 전류계는 축전지와 직렬로 접속하여 측정한다. 전류계라는 것은 축전지가 배터리 쪽에 직렬로 접속하여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직렬이라는 건 뭐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바로 걸어서 측정한다는 얘기고요. 암전류의 규정 값은 보통 약 20에서 40mA 정도가 암전류로 흐릅니다. 뭐 보통 우리가 암전류 쪽이 나올 수 있는 게 와이퍼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암전류를 우리 얘기하죠. 암전류가 가다하면은 축전지의 발전기에 손상이 올 수 있다. 암전류 계속 전류가 빠져나가니까 축전지 자체가 보통 기준
저게 뭐 안 나오죠. 그럼 축전지 자체에서 계속 방전이라는 부분이 자연 방전이 생겨버리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축전지 손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암전류 쪽을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암전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암전류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나간다 그러면은 그건 반드시 측정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암전류라는 것이 기본 암전류도 있겠지만은 뭐 어느 배선이 어스가 된다거나 배선상에 어떤 배선이 어디 뭡니까? 이 배선이 이렇게 까져 있다거나 배선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배선이 어스가 된다거나 이럴 때도 암전류가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반도체 부분을 봅시다. 반도체에는 게르마늄, 실리콘 등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에 고유 저항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도체와 절연체 사이에 중간에 고유 저항을 지닌 것이 바로 반도체이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반도체는 중간에 이 막을 형성하고 있죠. 예를 들어 P형과 N형의 그 PN 정션이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중간에 접합부가 생기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다른 말로는 P형 반도체를 자, P형 반도체를 포지티브라고 하죠. 플러스라고 합니다. 플러스. 그래서 이걸 전공이라고 그래요. 전공.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반도체가 됩니다. 이 반도체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이걸 전공과 전자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P형과 N형의 이게 반도체는 어떤 성격이에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이걸 뭐예요? 도체와 부도체 전기를 통하는 어떤 물질과 통하지 않는 물질의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부분을 중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다는 거죠. 그 반도체를 형성하는 물질은 게르마늄하고 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물질은 게르마늄과 이거와 실리콘이라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네거티브형 반도체, 보통 실리콘의 결정가에 알루미늄, 인디움과 같은 세 가지 원자를 매우 작은 양으로 혼합하면 된다. 여기다가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인디움, 또 플러스 알루미늄, 이거 플러스로 하면 여러분 잘못 또 착각할 수 있죠. 알루미늄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인디움이라는 걸 더 있는데, 인디움은 화학식으로는 IN이죠. IN. 알루미늄과 인디움 같은 거, 이런 것을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이 플러스는 추가라고 보면 돼요. 추가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형 반도체는 실리콘 오가의 원소인 비소나 안티몬, 그 다음에 인 등의 원소를 조금 섞어서, 여기서는 이제 이 기준은 이거죠. 게르마늄과 실리콘에다가 비소의 화학식은 AS라고 합니다. AS. 일단 안티몬은 SN이죠. 안티몬, SN. 그 다음 SN의 주석이죠. SB가 되고요. 안티몬. 그 다음에 이런 것 등을 추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추가. 더해주면은, 플러스 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플러스 가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등을 더하면은 바로, N형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N형과 P형은 서로 반도체의 추가 항목이 다르죠. 알루미늄과 인디움을 추가하면은 이제 전공을 만들 수 있고, N형 반도체에서는 비소라든가 안티몬이라든가 인을 추가하면은 바로 네거티브 전자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실리콘 원자하고 결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실리콘과 게르마늄 또는 실리콘과 결합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 다이오드라는 부분이 있네요. 다이오드. 다이오드에는 PN 정션형 다이오드가 가장 많이 쓰고 있죠. PN 정션이라고. 정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묶었다는 뜻이죠. 정션. 두 개의 결합을 했다는 정션. PN 정션. 정크션이. TIO. PN 정션 형태를, P와 N을 이렇게 묶어. 그 다음에 PN을
묶는 형태와 그다음에 NP를 묶는 PN으로 안 묶고 그다음에 N과 P로 묶어버리는 이러한 정션도 있죠. PN 정션을 묶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다이오드가 대부분이다. 이거는 정류작용 및 역류를 방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방향으로만 우리가 이 전기를 흘리고 역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방향 전류예요. 정방향 전류예요. 정방향 전류만을 흘리는 타입이 바로 PN 정션 타입이다. 역방향 작용이나 정류 작용 및 역방향 작용을 역류 방지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 정방향 전류만을 흘리고 그 다음에 정류 작용까지 하는 거예요. 정류 작용. 다이오드의 역할을 하면 정류 작용이란 말이 나가죠. 정류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교류 형태가 이렇게 나가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부분을 전부 다 정류작용에 있어 역방향 부분을 방지하니까 역방향, 그리고 정방향 전류만 흘리니까 이렇게 올립니다. 요거를. 대칭을 올리면 결국은 요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다시 만들어주죠. 요와 같은 게 바로 정방향 전류, 다이오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류를 직류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오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삼상이다 이러면 이게 여러 개 겹쳐버리니까 겹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일자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이게 바로 정류작용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류작용을 하게 되면은 교류파를 직류파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나 집어넣냐. 요 상황에다가 보통 콘덴서, 캐퍼시터를 넣어가지고 이걸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역할을 한다. 다이오드는 정방향 전류만을 흘리고 그다음 다이오드의 일반적인 작용은 뭐다? 정류작용이다라는 걸. 순방향 바이어스의 전격줄을 얻기 위해서 전압은 보통 들어가는 전압 자체는 여기 들어가는 전압은 1.25V 정도. 그러니까 전압의 기준은 1에서 1.5V, 1에서 1.25V 정도의 전압을 걸어서 역방향 바이어스는 순방향 바이어스의 전격 전압. 역방향 바이어스는 그 전압의 어떤 값까지 점차 상승시키더라도 적은 전류밖에는 흐르지 않는다. 순방향 바이어스에 흐를 수 있는 부분은 1에서 1.25V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PN형이 한쪽은 요거는 P고 요거는 N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면은 P는 전공들이죠. 이런 전공들이 이렇게 굵은 전공들이 이렇게 있어요. P는. N은 아주 작은 전자가 있죠. 전자의 이동이 전공의 이동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거를 우리가 전자라고 하면은 전자. 요거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와 전공이 서로 이동을 하죠. 그럼 여기 걸 때 우리가 어떻게 거느냐. 이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역방향 안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전공은 플러스 쪽으로 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에 있는 전자가 여기가 플러스니까요. 플러스로 이렇게 이동을 멀리서 이렇게 이동하고 다음에 플러스는 이렇게 서로 청력이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밀리죠. 전자는 여기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전공은 플러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공들은 일로 이동하고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플러스가 걸리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플러스이면은, 여기가 플러스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은 전자와 마이너스니까 청력이 작용해서 일로 밀어버리죠. 그러면은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전공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전자와 전공이 이동되면서 플러스의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자와 전공의 이동에 의해서 그 차이를 메꿔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이오드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구조가 안에 전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이동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너 다이오드라는 부분이 있죠. 제너 다이오드. 다이오드에 이제 제너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 자,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면은, 실리콘 다이오드 일종이고, 이거는 반대 현상이에요. 일반 다이오드하고 제너 다이오드하고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역방향 다이오드를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라고, 순방향은, 일반 다이오드는 순방향 다이오드, 정방향 전류, 순방향이라고도 하죠. 순방향. 순방향 전류를 흘리는 것이 일반 다이오드고, 그 다음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류를 흘리는 게 그 목적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뭐다? 역방향 전류를 흘리는 게 제너 다이오드. 역방향 전류. 역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역방향 전류를 흘리는 게 목적이다.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류를 흘리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는 표시를 일반 다이오드하고 제너 다이오드하고 이제 표시 방법이 틀리죠. 제너 다이오드는 이렇게 하고 화살표에다가 그 일반 다이오드 같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너 다이오드는 화살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꺾여 있어요. 이런 게 꺾임 표시가 있고. 반대로 해야 되는 꺾임을 요렇게 놔야 되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꺾임 표시가 있고 이렇게 있는 이게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전류 흐름의 제너 다이오드. 역방향으로 전류가 통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고 역방향 전압이 점차 감소해서 제너 전압 이하가 되면 역방향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것. 기준 전압이라는 건 있다는 거죠. 기준 전압 이하가 되면은 역방향 전류를 흘리지 않도록 하고 기준 전압에서는 역방향 전류를 흘리게 됩니다. 이건 역방향이니까 방향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역방향 전류니까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순방향은 그냥 바로 이렇게 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 표시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순방향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역방향은 이게 이제 이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시가 있고, 순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역방향 전류와 순방향 전류의 표시 방법이고요. 역방향 전압은 기준 전압 이하가 되면은 역방향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기준 전압에서는 역방향. 보통 순방향의 기준 전압은 1에서 1.25V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자동차의 교류 발전기의 전압 조정기의 전압 검출이나 정전압 회로에 주로 사용한다. 교류 발전기에서 역방향 전류가 흐르지 순방향 전류 기준으로 해서 역방향 전류가 흐르다가 순방향 전류를 전압 이하가 되면은 기준 전압 이하가 되면은 전압을 끊어버리는 이런 걸로 해서 적용하는 거다 이거죠. 어떤 값에 도달해서 전류가 흐름이 급격히 커진다. 이 급격히 커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흐르기 시작할 때를 뭐 강복 전압,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다음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 표시 방법은 우리가 발광이라고 하니까 빛이 발광과 포토 다이오드하고 발광 다이오드하고 차이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런 화살표를 이렇게 까맣게 칠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요. 묶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뺀다는 얘기죠. 대신에 발광이라고 했으니까 빛을 화살표 이렇게 나오면 발광이에요. 발광 다이오드. 이거 뭐다? 발광 다이오드다. 발광 다이오드다. 화살표 형태를 수광 다이오드는 포토 다이오드는 이게 발광 다이오드면은 포토 다이오드는 그 반대로 엮어버리면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화살표가 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발광이지만 이거는 수광이니까 수광 다이오드를 다른 말로는 포토 다이오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쪽 포토 다이오드, 나오는 쪽 발광. 나온다니까 빛을 발하니까 밖으로 빼내니까 발광이라고 생각하면 수광 다이오드는 다른 말로 포토 다이오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광부와 수광부 두 가지가 있는데 발광 다이오드는 주로 LED를 이용하는 거예요. LED 다이오드입니다. Light Emit 다이오드라고 해서 Light Emit 빛이죠. 빛을 emit 발생시킨다 그래서 emit light emit라고 해요. light emit 발광 LED emission EMI emit라고 해요. ESSIO light emission emit는 발광하다는 동사고요. emission은 발광이라는 명사가 되죠. light emission 다이오드 light emission 다이오드 그래서 LED라고 합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LED 순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서 빛이 발생하는 다이오드라. 방향은 순방향이 되겠죠. 역방향이 아니죠. 순방향 다이오드이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으로부터 적외선까지 다양한 빛을 발생시키고 발광할 때는 순방향으로 10mA 정도의 전류를 필요로 한다. 일로 들어가는 전류 자체는 10mA니까 아주 미세 전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PN형 접합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캐리어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일부가 빛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PN 접합형에 주로 발광 다이오드는 어디에 적용한다? PN 접합형에 적용한다. PN 접합형. 순방향에다 적용해야 되겠죠? 순방향. PN이 순방향이죠. 역방향은 NP가 되겠죠. 역방향 다이오드는 NP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거는 PN형 다이오드. 발광할 때 순방향으로 하고요. 용도는 각종 파일럿 램프, 그 다음에 배선의 크랭크각 센서, TDC 센서, 차고 센서, 조향 핸들 각 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죠. 배선의 크랭크각 센서, TDC 센서, 발광 다이오드, 차고 센서, 차의 높이 조절. 차고 센서는 현가 장치 중에 전자제어 현가 장치에 들어가 있는 센서라고 보면 돼요. 차고 센서. 그다음 조향 핸들 각 센서. 이것도 전자제어 현가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향 핸들 각 센서. 이게 전부 다 발광 다이오드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제너 다이오드는 강복 전압이라고 해서 이 전압의 형태가 매우 큰 전압을 그런 역방향 전압이 매우 크게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순방향으로는 전압에 의한 전류가 비례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역방향 쪽에서는 뭐가 전압은 미세 전류, 미리암페어 정도로 아주 미세한 전압을 거의 뭐 전압이 제로 상태죠. 역방향 전압은 전압을 아주 미세하게 흘릴 수 있다. 역방향 전압의 강도는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제로. 역방향 전압은 거의 강복 전압이라고 해서 전압은 크게 걸리지만은 전류는 거의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전류는 제로 상태로 만들어서 아주 미세하게 변화되는 영역이 있기는 있지만 거의 제로 상태로 움직인다. 이렇게.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변화가 역방향과 순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도 뭐 시험에 자주 낼 수 있죠. 이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와서 여긴 거의 이 제로 상태를 유지되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은 전압과 이쪽은 미리암페어 단위예요. 이건. 미리암페어 단위의 전류가 변하는 거고요. 이쪽 방향은 미리암페어고 이쪽은 전압이죠. 전압 볼트예요. 볼트. 우리가 전압 볼트를 보면은 보통 1볼트에서 1.25볼트는 순방향이지만 역전압 같은 경우는 뭐 그보다 더 미세할 수도 있고요. 이 변화가 오는 것은 뭐 0.4, 0.6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0.6 정도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미세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까지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역방향이라고 하죠. 역방향. 역방향에서는 전압은 걸리지 않고 뭐만
전압은 커지고 전류는 걸리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역방향이라고 한다. 역방향에서는 전압은 매우 큰 전압이 걸린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20까지 걸리죠. 마이너스 10V, 20V. 순방향이 되면은 아주 미세한 전류만 걸어도 걸리게 돼 있고. 요거를 만족하는 조건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발전기라고 했죠. 알터네이터 발전기, 교류 발전기니까. 교류 발전이니까 알터네이터죠. 교류 발전기에 적용되는 역방향 전류. 자, 이거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적용 많이 돼요? 크랭크 앵글 센서라든가, 크랭크각 센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주로 많이 적용되고, 그 외에도, 크랭크각 센서 외에 차고 센서라든가, 크랭크각 센서, 그 외에 또 뭐요? 조향 핸들각 센서, 조향 핸들, 이런 데서 적용하고 있는 게 발광 다이오드다, 조향 핸들. 알아두세요.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조향 핸들이라든가, 그 다음 크랭크각 센서, 차고 센서, 이런 데 주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 포토다이오드라는 게 있죠. 포토다이오드. 이거는 포토라는 말이 사진이죠. 그리고 포토는 발광의 반대가 됩니다. 발광은 빛을 발하는 거지만 포토다이오드는 뭐다? 빛을 흡수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다이오드를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한다. 포토다이오드라고 한다. 대부분 또 포토다이오드도 PN형 접합을 통해서 주로 입사광선이 없을 경우에는 N의 정전압이 가해져 있어서 역방향 바이어스로 되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사광선이 있을 때에만 포토다이오드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입사광선이 없을 때는 N형의 정전압이 가해져 있어서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어서 정방향 바이어스가 돼야만 포토다이오드 작동이 되는데, 역방향 바이어스가 돼버리면은 포토다이오드가 작동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빛을 외부로부터 어떤 LED나 이런 빛을 받는다는, 태양광을 받는다는, 빛을 받았을 때만 포토다이오드의 기본적인 다이오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사광선을 접합부에 쪼이면은 빛에 의해서 전자가 궤도를 이탈해서 자유전자가 되어서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다. 이것도 포토다이오드는 역방향이라는 말이 들어요. 역방향.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방향 바이오스 중에는 역방향 전류를 흘리는 기준에는 제너 다이오드가 있고 포토다이오드가 있고, 발광 다이오드는 이건 순방향입니다. 순방향 바이오스를 형성하는 순방향은 발광 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역방향 바이오스를 형성한다. 역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는 것이 바로 포토다이오드다. 포토다이오드 역방향.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순방향 알아두고요. 그다음 역방향에는 제너 다이오드가 또 역방향이 있다. 입사광선을 접합부에 쪼이면 빛에 의해서 전자가 궤도를 이탈해서 자유전자가 되어서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 있다. 알아두세요. 역방향 전류. 입사광이 강해질수록 자유전자 수가 증가해서 더욱 많은 전류가 흐르게. 그 광선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의 흐름량도 증가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포토다이오드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란지스터는 PNP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PNP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PNP가 있고 NPN이 있습니다. NPN형이 있어요. 트란지스터는 PNP와 NP형. 많이 쓰는 게 PNP형을 많이 쓰고 있어요. PNP. 우리가 이 P라는 것이 전자고, 전자, 전공, 전자니까 전자의 이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그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PNP가. 왜 그러냐면 전자가 전공보다가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PNP형의 장점은 세 개의 단자부를 형성하고 접지부가
결국은 세 개가 되죠. PNP니까 한쪽이 P가 되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N이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P. PNP. 이 접지부가 이 두 개가 양쪽에 생겨 있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PNP형이라고 하고요. PN형의 다이오드에다가 한쪽에 PN형 다이오드가 P를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N쪽에 P를 덧붙여서 PNP형, P형 쪽에 N형을 덧붙인 것은 또 PA를 기준으로 해서 N을 붙이고 N을 붙인 거 이런 형태가 뭐예요? NPN형이 있다는 거죠. PNP와 NPN형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PNP나 NPN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게 이 세 가지의 형태는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로 나타낼 수가 있다. 들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쪽이나 나오는 쪽이나 이미터에서 PNP형인 경우에는 PNP형 트랜지스터와 NPN 트랜지스터의 차이는 PNP형 트랜지스터는 이게 여기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이게 콜렉터죠. 그다음에 이미터라고 해서 이미터를 발산시키는 거니까 이미터, EMIT. 그래서 C, E, B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쓰고요. PNP형인 경우에는 어스 단자가 이 이미터 쪽으로 가는 어스 단자가 안으로 밖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이쪽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PNP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PNP. NPN형은 요거 화살표가 반대로 되면 돼요. 화살표를 이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요놈은 NPN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PNP가 되는 거예요. PNP형은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오고 화살표의 상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콜렉터와 에미터가 가지는 것의 일부 베이스를 약간의 전류만 집어넣어주면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이 콜렉터가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이게 뭐 1이라고 하면은 이게 99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00으로 가정하면은 요놈과 1, 99 이게 100 이렇게 된 거죠. 콜렉터가 얼마일 때? 100일 때 베이스는 1%만 가해주면은 이게 이제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을 스위칭 작용 또는 증폭 작용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다. 세 개로 나타내는데 에미터, TTER이죠.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터도 TOR이 됩니까? TOR입니까?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중앙부를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이스의 역할에 의해서 콜렉터 부분에 뭐 저항을 건다거나 베이스의 저항이 이제 여러 개 있고 콜렉터의 저항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저항치를 조절해 가지고 이거를 1로 보고 이걸 100으로 봐서 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값을 조절해서 우리가 전류를 흘리는 거죠. 즉 이미터에서 베이스 콜렉터가 있으면 콜렉터에 베이스에 미세한 전류를 걸어서 콜렉터로부터 에미터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PN 다이오드 3개의 단자부가 있고 중앙부에 베이스, 양쪽에 이미터, 콜렉터라고 한다. 양쪽 P형은 N형을 각각 양쪽의 P형 또는 N형을 각각 이미터, 콜렉터라고 한다. 중앙부의 베이스는 중앙부가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PNP가 있다 하면은 PNP가 있다면 중앙부 이게 뭐예요? 이게 베이스라는 거죠. 베이스. 이쪽을 에미터 또는 이게 콜렉터. 이게 또는 이게 콜렉터, 이게 에미터. 이 둘 중에 하나를 쓴다. 이게 에미터. 이게 콜렉터. 뭐 이런 식으로 쓰든가 또는 이거를 콜렉터, 에미터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다.
이와 같은 작용은 스위칭 작용.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흘린다고 합니다. 베이스 기준으로. 그 베이스 쪽은 주로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베이스 쪽에 마이크로 컴퓨터가 베이스 쪽에 미세한 전류를 흘릴 건지 말 건지를 컴퓨터가 결정을 해서 베이스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발산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컴퓨터가 다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링턴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달링턴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가 한 개가 아니라 트랜지스터 2개, 3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타입을 직접 달링턴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동시에 또 걸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양쪽으로 걸어가지고 달링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달링턴은 높은 컬렉터 전류를 얻기 위해서 2개의 트랜지스터는 1개의 반대쪽 열정에 집착하고 이를 1개의 하우정에 밀봉시킨 것을 말한다. 그래서 증폭 효과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달링턴 트랜지스터다. 트랜지스터를 직렬로 2개를 동시에 결합시켜 놓으면은 이걸 우리가 달링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포토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PN 접합부에 빛을 쏘아서 PN 접합부, NPN, PNP가 있으면 PN 접합부에다 빛을 쏘아서 에너지에 의한 발생한 전자와 전공이 외부로 흐르게 하고, 그다음 입사광에 의해서 전자와 전공이 발생해서 역전류가 증가하고 입사광에 의해서 출력 전류가 얻어지는 이를 광전류라고 한다. 포토 트랜지스터는 앞에 포토 다이오드와 그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PN 접합부의 소자에다가 이극 소자와 NPN 상극 소자형이 있는데 빛이 베이스 전류 대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극이 없고 빛을 받아서 컬렉터 전류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 빛에 의해서 컬렉터 전류를 조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빛의 양에 의해서 컬렉터 전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포토 다이오드의 원리와 거의 유사한 형태죠. 결국은 유리부가 있으면 직광부가 있어가지고 이 직광부에서 빛에 받는 양이 커지면은 콜렉터 쪽에 받는 콜렉터 전류를 더 크게 할 수 있고요. 그로부터 에미터와 베이스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콜렉터 쪽에 전류를 많이 받아서 콜렉터와 베이스가 있으면 콜렉터에서부터 받은 전류를 입사광이 전공을 발생해서 역전류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역전류를 증가시켜서 입사광에 대응하는 출력 전류가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광전류라고 합니다. 광전류 타입을 포토 트랜지스터 또는 포토 다이오드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광출력의 전류가 매우 크고 내구성과 신호 성능이 풍부하고 소형이고 지급이 쉽다. 포토 트랜지스터나 포토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빛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량을 제어하는데, 이것을 PN형인 경우에는 PN 접합 후에 P 쪽의 전공 쪽을 빛을 세게 쏘는 거죠. 쏴가지고 하는 거고, 또 PNP나 NPN인 경우에도 이거를 PNP형이나 이럴 때는 하나의 콜렉터 쪽에다가 PNP는 콜렉터, 베이스, 이미터 이렇게 되니까요. 콜렉터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전류의 세기를 쏘아서 역기전력을 만들어서 역전류가 증가하게 만들어서 그다음 입사광에서 출력 전류가 얻어지는 그런 역전류를 크게 한다는 거죠. 역전류를 크게 해서. 그러니까 포토다이오드나 우리가 포토 트랜지스터는 전부 다 역전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역방향 전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순방향이 아니죠. 역방향 전류를 이용하는 방법에 포토 트랜지스터, 포토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이 세 가지가 있다. 사이리스트라는 게 사이리스트라는 게 있고, 사이리스트는 뭐라고 하냐면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라고 해요.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의 약자 SCR이라고 해요. 사이리스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 이렇게 해서 PNP에다가 N을 더 하나 추가한다거나 NPN에다가 PNP나 또는 NPN에다가 P를 하나 더 추가하는 이러한 것에 서 다이오드에 하나 더 일반 트랜지스터에다가 N을 더 하나 추가하든가 P를 하나 더 추가해서 스위칭 작용을 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실이 이 사이리스트라고 하고, 사이리스트의 기본 약자는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의 약자입니다. 렉티파이어. 단방향 3단자를 이용하는, 즉 플러스 쪽을 에노드, 마이너스 쪽은 캐소드라고 하죠. 플러스를 에노드, 플러스 에노드, 마이너스를 캐소드, 이렇게 해서 단방향 제어 단자를 게이트라고 부르게 된다. 에노드에서 캐소드 전류가 순방향 바이어스이며, 에노드에서 캐소드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동하죠. 전류의 방향이 순방향 바이어스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캐소드에서 에노드로 전류가 흐르면 역방향이라고 하고,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는 것을 순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순방향 바이어스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게이트 플러스를 캐소드 마이너스로 연결해서 게이트 플러스를 캐소드, 얘는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플러스 게이트의 플러스를, 그다음에 캐소드에는 마이너스를, 캐소드는 원래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게이트 쪽에 에노드를 플러스를 연결하고 캐소드에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에노드와 캐소드가 순간적으로 통전해서 스위치와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노드와 캐소드의 광전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광전 원리라고 하면은 빛이 투과하는 양에 의해서, 빛의 투과량에 의해서 전류량을 조절하고, 이거를 역방향 역전류를 증가시켜서 입사강에 대응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방향 전류를 투과시켜서 역방향 전류의 역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입사강의 투과량이 증가하는 이러한 것이다. 캐소드와 에노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NPN, PNP, NPNN, NPNP, PNPN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그 형태로 이렇게 반도체를 4개를 결합시켜 놓은 형태를 우리가 사이리스트는 실리콘 컨트롤 레티파이어의 약자다. 그다음에 홀 효과라는 게 있다는 거죠. 홀 효과. 홀 효과는 2개의 연구 자석에 도체를 직각으로 설치한다는 거죠. 그 연구 자석과 N과 연구 자석이 2개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N형과 S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직각으로, 도체를 직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도체를 직각으로 설치하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걸 이렇게 위로 올려서 직각으로 N과 S의 도체를 직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S가 사실은 이걸 이쪽이 이걸 N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S, 이게 N이라고 하면, 이 직각이니까 도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체를 직각으로 설치하는 거죠. N과 S의 도체를 직각으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도체를 직각으로 이렇게. N과 S의 도체를 직각으로 설치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도체를 직각으로 설치해서 도체 전류를 공급해서 도체의 한 면에는 전자가 과잉이 되고 다른 면에는 전자가 부족하게 되어 도체 양면을 가로질러서 전압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전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도체를 세우면 한쪽은 많아지고 한쪽은 작아지는 거, 또는 이쪽이 많아지면 이쪽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류의 흐름 방향이 수월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2개 다 같으면 전류의 흐름이 힘들지만은 이렇게 한쪽에 도체 양쪽을 가로질러서 전압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하나는 한 면에는 전자가 과잉되고 다른 면에는 전자가 부족하게 돼서 도체 양면을 가로질러 전압이 발생되는 거죠. 가로질러서 전압 V가 커지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결국은 도체 양쪽에 한쪽은 뭐가 많아지고 전자가 과잉이 되고 한쪽은 전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만약 홀 효과라고 한다는 거죠. 홀 효과는 뭐를 N극과 S극 사이에 이거를 직각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도체를 직각으로 설치해서 한쪽은 전자가 많아지고 한쪽은 전자가 작아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사이에 그렇게 됐을 때
큰 전압을 흘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을 가로질러 전압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로질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이 양쪽을 가로질러서 발생시켜. 이렇게 된다거나 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전압을 가로질러서 전압 부위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홀 효과라고 합니다. 홀 효과. 무슨 효과? 홀 효과. 다음에 서미스트라는 것은 정특성 서미스트와 부특성 서미스트가 있죠. 서미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서미스트는 정특성 서미스트와 부특성 서미스트가 있다. 자, 서미스트는 뭐가 있다? 정특성 서미스트와 부특성 서미스트가 있다. 정특성 서미스트와 부특성 서미스트가 있다. 많이 쓰는 건 부특성 서미스트, 포지티브 PTC라고 하는, 부특성을 PTC라고 하고 정특성을 NTC라고 하고요. 부특성은 PTC는 정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미스트는 온도와 저항의 관계를 가지고 따집니다. 저항의 관계. 보통 일반적인 온도와 저항은 온도가 높으면 저항이 커지는 현상인데 이게 바로 정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온도와 정특성은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온도, 저항 이런 그래프를 가요. 정특성은. 부특성은 온도와 이게 온도, 이게 저항. 반비례 관계, 부특성이니까 반비례 관계고 정특성은 정비례 관계라는 얘기죠. 이렇게 관계. 정비례죠. 이거는 이렇게 가면은 커지지만 일로 가면은 적어지는. 이게 커지는 만큼 이건 줄어드는 거고, 이거는 이게 커지는 만큼 이쪽에서 이쪽으로 커지는 만큼 이것도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정특성이에요. 정특성과 부특성으로 나누고 주로 서미스트의 재질은 뭘로 만드냐. 서미스트의 재질은 뭐 니켈이나 구리 뭐 이런 것들, 망간, 아연, 마그네슘, 망간, 아연, 마그네슘, 니켈, 구리, 망간,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말합니다. 니켈, 구리, 아연, 마그네슘, 망간 이것을 전부 다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서미스트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혼합한 다음에 이제 소결시킨다. 소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결은 굽는 거예요. 굽다. 높은 온도에서 이런 걸 섞어가지고 구워내서 만드는 거죠. 가루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니켈, 구리 이런 걸 구워서는 이렇게 구워서 만드는 작업은 분말 야금법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방법은 분말 야금이라는 말을 쓰죠. 분말 야금법을 이용해가지고 니켈, 구리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1000도 이상에서 구워내는 거죠. 소결시키는 거다. 온도가 상승하면은 저항값이 감소하는 부특성.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에요. 이걸 부특성. 부특성은 NTC. 정특성을 PTC. 이렇게 얘기한다. 정특성과 부특성. 이렇게 얘기했다. 서미스트를 부특성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수온 센서, 그 다음에 흡기온 센서, 그 다음에 전기회로의 온도 보상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온 센서, 흡기온 센서 이런 것. 그다음 컴퓨터의 기능. 흡입 공기량과 회전 속도로부터 기본 분사량을 계측하고 이것을 각 센서로부터 신호에 의한 보정. 그 컴퓨터의 일반적인 기능은 주로 센서의 입력값을 컴퓨터라고 합시다. 입력값을 적당한 적절한 기준값에 도달하면 기준값에 도달하면은 그걸 판정하는 거죠. 이때 판정한 다음에 이제 그 판정값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기능을 갖고 있는 센서의 적절한 기준값을 판정한다는 건 컴퓨터는 연산을 하는 거죠. 연산.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 게 서미스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수온 센서 많이 쓰는 게요. 이건 부특성입니다. 부특성 수온 센서. 그다음 흡기 센서. 정특성이죠. 흡기온 센서는 정특성을 갖고 있고요. 수온 센서는 부특성이니까 NTC고 이거는 흡기온 센서는 뭐 PTC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흡기온 센서는 PTC 쪽이고요. 정특성이고 수온 센서는 부특성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정특성, 부특성 하는 것도 여러분 거 알아. 서미스터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고온의 상태로 구워가지고 만드는데 거기에는 니켈, 구리, 망간,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을 섞어서 만든다는 거고요. 센서의 입력신을 적절한 기준값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판정하는 거고요. 이때 이 판정하고 이러한 신호값을 판정할 때 주로 판정 기준에는 보정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보정. 판정을 할 때는 보정해서 판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컴퓨터에서 분사량 결정이죠. 분사량을 결정하는 방법. 그러면 뭘로? 인젝터에서 인젝터 연료 분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사량 결정. 점화 시기 결정. 컴퓨터는 점화 시기도 결정하는 거죠. 분사량 결정, 연료의 분사량 결정이나 점화 시기 판정, 결정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사량을 결정하거나 점화 시기를 판정한다거나 이게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자동차에 적용되는 엔진 이슈 쪽의 내용들이죠. 그 외에도 이제 엔진이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 않죠.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또 조향 장치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목적이 아니죠. 여기서는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 액추에이터의 양을 얼마나 소프트하게 할 거냐, 뭐 하드하게 할 거냐. 또는 또 에어백이나 이런 데서는 에어백에 터졌을 때의 그 순간 속도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서미스터의 기능에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서미스터라 하면 부특성과 정특성이 있고 그다음 컴퓨터의 기능이라는 걸 이제 알았죠. 컴퓨터의 논리라는 부분을 컴퓨터 논리 소자에는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비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컴퓨터의 논리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고 그다음 핵심 기출 문제와 함께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논리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